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연준과 맞서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준에 열심히 맞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요. 연준에 열심히 맞서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물가 억제를 위해서예요. 근데 바이든은 지금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죠. 인플레를 촉발시켰던 게 이 부양책이었는데 거기에 또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는 거죠. 연준과 바이든의 목표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 어제 바이든이 말을 하고 나서 증시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처음에는 립서비스를 좀 해요. 고용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물가를 잡았다라는 말은 일절 없었고요. 기업 증세를 통해서 부양을 하겠다. 긴축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줄 때 이제 미국 정부가 긴축 재정까지 같이 해주면 물가를 빠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정부는 그거를 그렇게 돕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일시적으로. 그 기간이 하필 또 중간선거 기간과 일치해버립니다. 그럼 본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반대의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적자재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지금 잡히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다행히 유가가 좀 떨어지고 하면서 물가가 조금씩 잡혀나가고 있지만 이 속도로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옐런도 연준에 맞대응하는 발언들 많이 하는데 본인도 연준 의장이었던 사람인데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그 연준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들은 부양책을 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죠. 앞으로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발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이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연준이 어떻게 나올까가 투자자로서는 최고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의 부양책을 보면요. 조 단위의 지원금을 지역경제에 투자해서 주민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부양책을 많이 하겠다 그랬는데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빌드 베러 챌린지 얘기도 있었고, 러시아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내 에너지 공급 예산 20억 달러를 요청하겠다. 연준이 열심히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고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 정부는 부양책으로 유동성을 늘리고 물가를 촉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빨리 물가가 잡히고 나중에 다시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앞으로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 고통을 일시적이라 생각하고 참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의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질 겁니다. 금리 인상 축소에 대한 시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타임 더 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베스트하게 생각했던 게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내후년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시기가 6개월일 때랑 1년 반일 때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6개월일 때면은 그냥 비를 맞고 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락했다 다시 올라오겠지. 그런데 1년 반, 2년 반 동안 하락했다 올라온다라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나? 어차피 선반영이라 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 생각하잖아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잠깐 장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발언들 이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심각해졌었고,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과 정부의 불화설이에요. 서로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상반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실제 당도 다릅니다. 파월은 공화당이에요. 연준은 정부가 부양책을 하는 만큼 더 세게 유동성을 회수해야 됩니다. 9월달, 11월달에 금리 인상을 0.75를 두 번씩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4.0까지 더 빠르게 올리는 거예요. 연말까지가 아니라 11월 안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동성 회수 속도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럼 결국 연착륙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장 충격을 주면서라도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게 되는 거고, 시장은 이를 예상했다라는 듯이 지수가 지금 하락한 상태, 달러 지수가 급등한 상태, 좀 있으면 110까지 갈 것 같아요. 환율도 1360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파월도 애매한 게 여기에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이제 하고 1% 정도 금리 인상을 올려버리면은 연준만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금리를 올려서 부작용이 나도 연준 책임인 거고, 인플레이션을 내버려둬도 연준 책임이 된다. 지금 막다른 길에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9월 금리 인상을 바이든이 또 압박할 수도 있겠죠. 그만 해. 우선 내가 중간 선거는 당선되고 나서 11월 달에 좀 더 많이 하던가, 연말에 밸런스 맞추는 건 너의 자유인데 9월은 조금 낮게 해라.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연준이 독립된 기관이니까 그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선택이겠지만 공경에 처한 것들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보호를 해서 중산층 표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중간선거까지 잠시 인플레 잡기를 포기하고 불을 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단기 랠리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나중에 폴 볼커를 만날지도 몰라요. 폴 볼커 하면 기준금리 20%까지 올렸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증시를 떠날 생각도 해봐야 되게 합니다. 하지만 파월의 입으로 물가를 잡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번복하는 상황이 나오려면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9월 13일 CPI인데 이 예상치가 지금 6.1%로 나와 있어요. 만약에 5%대로 좀 확실히 떨어졌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뭐 0.5까지 둔화할 수도 있겠죠. 다음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은 기대 인플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상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치보다 살짝 아래가 아니라 확실하게 낮게 나와야 되는 상황일 때만 가능하다. 웬만큼 낮게 나와서는 과거에 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애매하게 나와서는 반등의 요소를 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는 정부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저 말을 왜 했을까라 생각해 보는 거죠. 거꾸로 물가가 잡혔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먼저 미국 정부에서 자기들이 아는 정보를 통해서 9월달 CPI 굉장히 낮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부양책을 서둘러도 될 것 같아. CPI 보고 10월달에 하게 되면 효과가 낮을 수가 있으니까 돈을 또 풀고 그 효과를 보는 시기가 뭐 한 달, 두 달 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서둘렀다. 중간선거를 위해서. 만약에 물가가 폭발하게 되면은 중간선거에서 지겠지만 만약에 물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부양책을 썼다. 물가는 떨어진 상태고 부양책으로 효과는 보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중간선거 직전 지점이었다. 그러면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시장이 이렇게 예상했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CPI를 보면서 미국 정부가 눈치를 채고 먼저 베팅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미국 정부와 연준의 불화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비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 남은 이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천연가스 수송을 좀 중단했죠. 뭐 수리 중에 오일 누출이 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중단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중단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협박일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유럽과의 협상을 강요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기세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겨울이 와요. 러시아가 겁을 주는 거죠. 협상 테이블로 빨리 올라와라. 러시아가 원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들어줘라. 라는 압박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그 패를 무시할 수 있는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G7이 러시아 석유 상한제에 합의를 했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석유 수출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 겁도 준 상태입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상태가 잘 봉합되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시한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요소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주일 동안은 CPI에 대한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막 크게 상승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요소보다는 불안감을 좀 더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살짝 겁을 먹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호재가 나와도 증시가 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7월달만 해도 악재가 나와도 증시가 상승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